걔 중에 한 명이 10년 연속 A를 받았어요. A. 희한하다. 얘는 어떻게 A를 받았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 방에 오더니 자기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대요. 근데 만약에 A를 못 받을 정도 일을 하고 있다면은 자기한테 꼭 얘기해달래요. 자기가 뭐든지 고치겠다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A를 안 주면은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주인공들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알렉스 리 박스님은 퍼듀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2004년부터 세계적인 석유 서비스 회사인 SLB 슐른베르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상하이에서 세계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관리하고 계시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거대 글로벌 기업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계신 알렉스 박사님과 함께 그동안의 여정 속에서 깨달은 커리어와 인간관계에 관한 깨달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슐럼버제 지금은 SLB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지금 21년 차입니다.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1984년쯤 미국으로 와서 그때부터 계속 뉴저지 쪽에서 살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회사만 다녔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21년 동안이나 계셨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석유 서비스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잘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석유 서비스는 한국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봤던 뭐 S-오일이나 약간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그런 큰 기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름 산업이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업스트림은 뭐냐면은 그 유전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거기를 디자인하고 드릴링을 해서 기름을 캐는 작업, 이 모든 작업을 다 업스트림 작업이라고 그러고, 다운스트림은 그 나온 기름 가지고 휘발유라든지 여러 가지 케미컬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를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회사는 뭘 하냐면은 이 업스트림 쪽은 다 해요. 그래서 유전을 개발할 때 하는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하는 거, 거기 들어간 장비들이라든지,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케미컬도 들어가는데 그 케미컬 장비 시초하는 기술이라든지 다 하고 있어요. 회사가 이제 100년 되는 회사거든요. 그 100년 동안 많은 회사를 사고 팔고 그랬어요. 유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업앤다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운 때는 다른 회사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샀다가 팔다가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심카드 많은 회사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팔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회사를 사고 팔고 합병도 많이 하고, 이 중국에서는 외국 회사가 직접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도 많은 조인 벤처도 많이 하고요. 어떨 때는 어느 기술 하나 때문에 그 회사를 사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빼먹고는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죠. 그래서 많은 합병과 뭐 팔기도 하고 조인 벤처도 하고 전 세계에 지금 거의 100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이 어떻게 보면 유전 개발일 것 같은데, 유전 개발이라면은 유전이라는 기름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실제로 기름 추출까지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좀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기름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이제 죽어서 그게 땅속에 갇히면서 압력과 온도와 그것 때문에 기름이 생겼는데, 그게 결국은 다 흘러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만약에 지진이라든지 지반 이동에 의해서 흐르지 않고 이렇게 트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을 팔 수가 있는데, 빼내는데 사실 타산이 맞아야 돼요. 어떨 때는 기름은 보이는데 드릴링이라든지 기름을 뺐을 때 타산이 안 맞으면은 못 빼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도 빼다 보면은 타산이 안 맞아요. 기름은 육각에서 바뀌는데 가장 optimize하게 타산이 맞게끔 기름 빼는 기술까지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깊이 찾아보고 이밸류에이션 정확히 해야지 허탕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기술.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은 집이 조그매 보이잖아요. 그 정도 깊이를 뚫어요. 근데 땅속을 뚫는데 그 정도 깊이 들어갔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 레저보아 크기는 되게 작은데 그걸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 기름을 나오게 하되, 이 모든 장비들이 뭐 10년, 20년 견뎌야 되니까 그 온도라든지 마모도 많은데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죠. 압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한번 시추하고 다시 버리는 게 아니고 이 기계를 또 엄청나게 계속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 웰에서는 계속 하고 바꾸는 데는 코스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고 만드는 게 저희가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얼마만큼 정확한 분석을 하느냐, 그래서 온도라든지 플로우 레이트라든지 계산을 해가지고 프로덕션을 갖다 조절을 해요. 계속 오랫동안 기름을 최고 많이 빼내는 기술,
그걸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리모트리 다 모니터하고 컨트롤하거든요. 아무튼 이 업스트림 쪽에 들어가는 기술은 저희가 다 자체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술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선모빌이라든지 쉘, BP 이런 회사들이 저희 회사를 하이어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서비스 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유전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클라이언트 가지고 있는 웰을 가지고 분석도 해주고 직접 드릴링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유전이 있는데 그거를 뽑으려면 또 워낙 큰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시는 SLB 같은 회사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나는 정도의 높이만큼 땅바닥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0.5도, 뭐 1도만 조금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정말 여기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땅을 파는데 들어가는 이 수많은 비용과 이런 것들이 다 허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오프쇼어에 사는 물 위에 떠 있는 그 플랫폼 있잖아요. 그런 릭 같은 거 보면은 하루에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거의 50만 불에서 100만 불대에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장비가 딜리버리가 5일이 늦었다. 그러면 거의 뭐 500만 불을 물어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플래닝에서부터 엑스큐션까지 엄청난 많은 하이 리스크가 필요한 비즈니스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회사보다는 저희처럼 우리가 이제 이쪽 분야는 제일 큰 회사거든요. 전 세계에서. 저희 같은 회사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워낙 큰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기계 유통에서 진짜 하루 이틀만 늦어도 진짜 이게 손해가 몇십억이 나오고 막 몇백억이 이럴 수 있는 정말 살 떨리는 그런 일이네요. 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석유 섹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알렉스 박사님의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큰 기업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계시는데 혹시 사회생활 하시면서 꼭 지키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성공을 하려면은 우선 재수가 좋아야 돼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재수가 좋아야 되는데 이 재수라는 게 뭐냐면은 노력과 기회가 만나는 게 재수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노력만 합니다. 기회를 만들지도 모르고 기회를 찾을지도 모르고 기회를 인식하지도 못해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몰라 기회라는 걸. 그 노력만 해요. 어떤 분들은 준비는 안 하고 그냥 기회만 찾으려고 그래요. 기회가 오면 한다. 기회가 오면 한다. 근데 준비를 안 합니다. 결국은 준비하고 기회가 만나야지만 그게 재수 좋은 사람이고 그래야지만 성공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기회를 자주 보면서도 항상 준비를 해요. 첫 번째 제가 꼭 지키고 싶은 게 그거고 두 번째는 제가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뭐니 해도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트워크라는 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게 좋은 네트워크 생각하는데 그거는 별로 쓸모가 없는 네트워크예요. It's not about who I know, it's all about who knows you.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아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 가끔 가다가 VIP 손님이 온다든지 높은 사람들이 오면은 항상 저희 인식을 남기려고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팔로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나를 알 수 있게끔 뭔가를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나줘요. 하는 일을 제치고라도 누가 나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만나요. 왜?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도 지금 미국에서 후배가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시간 내서 만날 텐데 전 사람 만나는 걸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네트워크도 계속 쌓고 배우는 것도 많아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씨만 뿌려요. 그리고 물을 안 줘요. 그럼 다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나는 거는 하나 씨를 뿌리는 건데 그 다음 자꾸 물을 줘야지 잘합니다. 테이크 케어를 하고 이게 안 좋은 건 잘라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마세요. 적을 만들면 그 사람이 방해를 한다든지 또 언제 내가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절대로 적을 만들지 않고 웬만하면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지도 모르게끔 항상 그런 식의 대인관계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원래 처음에 재수가 좋으려면은 열심히 일하는 그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기회도 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느 정도 느낀 게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거를 더 키워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알 수 있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외에도 또 이런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했다가 이제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커리어는 자기가 오wn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상사라든지 회사를 다 알아주겠지. 그러다 보면 내가 승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는 SWOT analysis를 하잖아요. Strength and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건데 나의 장점, 단점, 기회는 뭔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는 threat는 뭔지 이런 거를 잘 analyze 해가지고 자기의 career path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들었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제가 알려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도 자기의 커리어 쌓기 바쁜데 누가 뭐 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상사한테 나는 이 자리를 원한다. 내가 지금 거기에 가려면은 모자란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매니저로서 당연히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 너는 이게 모자란다. 그럼 바로 이메일 쓰세요.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원하는 이건데 너의 어드바이스로는 내가 이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 갭을 클로즈 하겠다.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되면은 중간 리포트를 보내요. 내가 지금 클래스 들어서 이거 하고 있다.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그걸 다 했다. 이 정도면 준비가 됐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를 기회를 주신 사람한테 그걸 알리고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모자란 게 뭔지 그거를 꼭 기록에 남겨가지고 나중에 그걸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해 옛날에 와서 너무 좋았고 상해 또 오고 싶어가지고 10년을 제가 쫄아왔어요. 근데 드디어 10년 만에 자리가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내가 원하는 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커리어를 빨리 셀럽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뭐가 모자란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피드백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기록에 남겨가지고 그거를 팔로우업 하다 보면은 언젠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이제 희망사항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 희망사항이라면 이런 포지션으로 승진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인데 그게 이제 매니저랑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정확하게 필요한 거를 파악하면은 일단 제 입장에서도 좋죠.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방향성이 나오니까. 근데 더 지금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포지션을 약속받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성과를 내가지고 다큐멘트로 보냈는데 승진을 안 시켜주면은 그 사람이 미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항상 내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모르는 기회들이 나한테 오려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 시선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려고 하는 거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기록 한번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제 보스가 그거를 해주기 전에 딴 데를 갔어요, 한 번은. 그래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인사까지 찾아가가지고 이거 봐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랬더니 봉급 왕창 올려주더라고요. 적어도 그 사람들 해줄 수 있는 거 봉급 올려주는 거니까 그 자리를 못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죠. 야, 진짜 너 일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했구나. 봉급을 한번 굉장히 큰 인상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가능하긴 하군요. 그럼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커리어를 딱 보고 진짜 비즈니스 플랜처럼 강점, 약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식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너무 그러면은 나대는 것 같고 한국 문화상에 그런 게 별로 좋게 안 보잖아요. 인도 애라든지 미국 애들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원하는지를 확실히 밝히고 기록에 남겨가지고 실천하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가만히 보면 인도 애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플랜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해요.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소리라는 바퀴가 기름칠을 당한다. 조용히 잘 돌아가면은 절대로 기름 안 줘요. 조금 하소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 컴플레인 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얘는 잘못하면 나가겠다. 플래깅이라는 게 있어요. 플래깅. 얘는 뭔가를 안 해주면 나갈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플래그를 해요. 그런 애들한테는 봉급도 더 많이 올려줘야 되고 자꾸 기회도 잘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해피. 난 너무 좋아. 얘가 너무 좋아. 맨날 그래보세요. 플래깅 안 해요. 그러면은 봉급이 버젯이 정해졌는데 그럼 돈을 딱 나눠줘야 되거든요. 전혀 컴플레인 잘하는데 왜 봉급을 올려줘요?
안 올려주면 나갈 것 같은 애한테 봉급을 더 올려줘요, 결국은. 제 말은 맨날 컴플레인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일만 하고 조용히 있다가는 결국은 얻는 걸 못 얻는다는 얘기죠. 알렉스 박스님이 이제 상사들이 조금 신경 써야 하는 그 플래그 되어 있는지 항상 직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분이 지금 21년 동안 같은 직장에 계속 계시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긴장감을 유지를 하는 게 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 또 제가 느낄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사실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다라는 거고 또 그럴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이 베이스가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 같고 근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미국의 한국인들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은데 성실하고 그런 방향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느끼셔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5년 동안 승진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내 친구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는 왜 승진을 못할까? 그때 많은 세미나도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했었을 때 그때 가장 저한테 임팩트 컸던 게 뭐냐면은 파이. 회사에서 평가를 할 때는 결국 파이다. P-I-E. Performance, Image, and Exposure.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중에서 Exposure가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한테 눈에 띄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도 그걸 몰라주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퍼포먼스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퍼포먼스만 가지고 승진하겠다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베이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 관리하고 좋은 엑스포즈를 많이 받아야 돼요.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을 자기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전에 미팅 노트를 다 적어와서 그 다음 미팅 들고 가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노트 적는 사람들이 없어 미국 애들. 이런 식으로 눈에 띄다 보면은 액티브 파티시페이션 하다 보면은 좋은 엑스포즈를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파이, P-I-E.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매니저 돼서 알게 됐는데 가장 고민거리 하나 있어요. 누구한테 C를 줘야 되는지. 미국에서 평가하다 보면요 A, B, C, D가 있어요. A는 outstanding, B는 exceeding expectation, C는 meeting expectation, D는 below expectation이에요. below expectation 되면은 경기 안 좋으면 우선 자르는 순서가 거기입니다. 근데 아웃스탠딩을 받게 되면은 몇 번만 연속 받으면 스탁도 주고 회사에서 많은 대택을 많이 줘요. 그런데 내 팀을 다 A를 줘봐요. 인사까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A는 보통 20% 주라 그러고 보통 C를 갖다가 제일 많이 주고 B, D는 조금 주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C를 누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다 A를 주기는 쉬워도 안 좋은 점수를 주기는 되게 힘든데 그럼 누굴 줘야 되느냐? 매니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컴플레인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 줍니다. 제가 디파인 하기를 그런 사람을 easy target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easy target 주면은 제가 편해요, 제 마음이. 그렇지만 얘가 되게 따지고 내 인생이 힘들 것 같으면 걔한테 C를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easy target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C를 받은 애. 이 사람 C 받으면은 내가 처음 이 사람 매니저 돼도 C 주긴 편해요. 왜? 그 전에 계속 C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 줘요. 그리고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케이스. 일만 하고 아무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얘가 뭐 했지? 그러면은 걔한테 C를 주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1년이 끝날 쯤 되면은 뭐한 그 서머리를 보냅니다. 내가 이거 했고 이거 했다. 이런 거 많이 보내서 이제 매니저가 자기가 이밸리에이션 할 때 그거를 리마인드하고 거기에 대하여 좀 적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는 거 한마디로. 제가 재밌는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얘 중에 한 명이 10년 연속 A를 받았어요. A. 그냥 처음 봤어요. 밑에 어떤 사람이냐 쭉 보잖아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전부 다 A를 받았어. 참 희한하다. 얘는 어떻게 A를 받았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 방에 오더니 알렉스, 자기가 얘기 좀 하고 싶다 내가. 들어와라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문을 딱 닫아요. 안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봉급이 별로 중요하지 않대. 그리고 자기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대요. 꼭 A를 받아야겠대. 근데 만약에 A를 못 받을 정도 일을 하고 있다면은 자기한테 꼭 얘기해달래. 자기가 뭐든지 고치겠다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A를 안 주면은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따지겠어. 너 왜 나한테 평가가 안 좋다는 얘기 미리 안 해줬어? 그러니까 걔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얘기를 못했다면은 적어도 B를 줘야 돼요. C를 못 줘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A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요.
봉급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A 받은 애가 봉급이 낮겠어요? 봉급이 가장 높고 스탁도 가장 많이 받고 너무 조용히 있는 것보다 뭐를 원하는지 보스한테 꼭 말하고 그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게 너무 오버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CEO라든지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잠깐 강연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럴 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막 굳이 질문을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너무 막 오바스럽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나의 기억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한데 일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승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승진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니저한테 약속을 받는 정말 신선하네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넘겨버리는 그게 되는데 인사고과 이런 거 작성을 할 때 정말 바쁜 매니저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웬만하면은 좀 저는 좋은 팀 멤버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사실 조금 뭐 불편이 있더라도 뭐 이 정도 불편은 뭐 다들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쉬워 보이는 사람일수록 고가 평가도 낮게 주기 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타겟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진짜 하게 되네요.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건 너무 무례한다든지 너무 어그레시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뭐를 원하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높은 사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승진의 가장 중요한 사람 자기 직상사예요. 사장도 아니고 부사장도 아니고 자기의 커리어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직상사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할 때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 포텐셜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우리 회사에서 포텐셜이 많은지를 갖다가 제가 플래깅 해야 돼요. 하이 포텐셜, 키 엑스퍼트. 이런 이밸류에이션 할 때 제가 제 밑에 있는 사람 다 몰라요. 제 밑에 지금 한 300명이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 밑에 사람도 물어봐요. 야, 네 팀에 누가 중요하냐? 그 걔도 자기 밑에 사람을 물어보겠죠. 결국은 뭐냐면은 내 상사가 생각하는 나가 회사가 생각하는 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직상사가 굉장히 신임 많은 사람이 된다면은 회사 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 직상사가 나는 레이지하고 덤벙거리다 생각하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사가 자기의 커리어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좀 끈끈한 인맥관계라든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뚜렷하게 밝히는 게 되게 좋아요. 결국은 눈치를 보지 마세요. 아까 이제 큰 룸에서 찌한테 질문한다 그랬는데 눈치 본다고 이런 질문 바보 같은 질문이지 그러지 말고 해요. 저는 항상 눈치 안 봐요. 중국 애들이 눈치 안 보듯이 눈치 봤다가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후회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너무 눈치다 보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은 자기가 그냥 드라이브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그런 건지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21년 동안 같은 회사에 일했지만 하는 일은 되게 많았어요. 저희 회사는 보통 3년마다 다른 자리를 줘요.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거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난 이거 원해 그럼 그 자리를 주고 이거 원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자리를 줄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리어라는 거는 플랜을 하되 내 플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각지도 않은 자리를 줬을 때 내가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그 자리를 잘 해가지고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커리어를 돌아다 보면은 제가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제 보스한테 만약에 이 자리를 주면 난 회사를 그만둘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자리가 나한테는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커리어를 정말 엑셀을 자리가 됐고 10년 전에 중국에 갔었는데 그 자리는 제가 정말 원했던 자리예요. 드림 잡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안 좋은 자리였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자기가 계획한다고 다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어쩌면은 더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는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고 용기를 가지시면은 아마 더 좋은 자리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네. 박사님 비롯해서 여러 분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게
이 커리어가 이게 정말 선형적이지 않더라고요. 리니어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쩔 때는 막 확 올라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떨어질 때도 있고 5년 동안 승진도 못했던 상황들도 있고 정말 원했던 데 갔는데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던지 커리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를 남게 된다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고 지금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포커스를 해보면 더 잘 풀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정말. 또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이렇게까지 매니저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얘기하고 이런 사람도 원하는 기회를 받지 못할 때가 또 많구나. 그게 또 너무, 너무 웃긴 거. 그래서 더욱더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